안녕하십니까.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입니다. 오늘 디지털투데이 라이브 웨비나 주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기업 스토리지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블록 스토리지나 나스 같은 기존 스토리지 솔루션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워크로드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야에서 특히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이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대중화된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기업 데이터 센터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블록 스토리지나 나스 같은 기존 스토리지 솔루션들과 다른 점들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 제대로 쓰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지 전문 업체인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김도진 컨설턴트님 모시고 기업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김도진 컨설턴트님,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블록 스토리지나 나스 같은 기존 스토리지 솔루션에 더해서 요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기조들은, 그런 트렌드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배경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이나 저희 고객사 분들께서는, 고객사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런 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 진행할 텐데요. 오늘 발표는 우리 컨설턴트님 말씀 주신 대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좀 발표가 진행이 되고, 그 주제 발표 중간에 제가 좀 필요한 질문 좀 드리고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도진 컨설턴트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증가라는 부분들은 어떤 분한테 여쭤봐도 그건 사실이라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이터 증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술들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성능이죠. 이런 데이터 처리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DB라든지 NVMe 기반의 스토리지라든지 GPU 서버 기반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또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로 반영되어서 굉장히 많은 실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라는 그냥 단순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축이 하나의 트렌드가 하나의 반영이 돼서 그런 것 데이터 레이크를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스토리지 인프라를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데이터 인프라를 가져갈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나의 트렌드로 반영돼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의 모든 것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로 가져갈 것인지도 이제 고민이 반영돼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고객사분들께서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아니고 이제 자체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져가길 원하시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길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이제 환경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한 작년부터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즉 이제 고객분들께서 느꼈던,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셨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객분들께 제안을 드려서 그런 고민들을 해소시켜 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를 운용하고 계시는, 즉 이제 앞에 보시는 제목처럼 EDW를 운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기존의 레거시 EDW 환경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데이터 레이크 형태에서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운용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할 텐데요. 기존 현황은 이렇습니다. EDW 환경,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전형적인 EDW 환경이고요. 원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가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마트로 운용하고 계시는 그런 환경인데요. 보시면은 전체 규모는 약 한 160TB 정도 되고요.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마트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20개에서 26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30개, 40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고객사에서는 감안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제 EDW 환경을 운영하고 계셨던 이 A사, 뭐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A사라고 하는 이 고객사의 고민은 이제 크게 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EDW 환경을 이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절한 아키텍처가 어떤 아키텍처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는 거는 기존 레거시 아키텍처를 고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향후의 발전 방향성이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분히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마트 서비스, 즉 이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어떻게 이제 소화할 것인지, 지금 이제 약 한 26개 정도, 최대 이제 26개 정도의 데이터 서비스, 마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뭐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은 마트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각 부서의 현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고민은 뭐 어떤 고객사이든 어떤 뭐 기업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일 텐데요. 이런 이제 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그런 공통의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크게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고객사에서는 신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셨고요. 동시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즉 이제 저희 제품의 이름은 HCP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의 이름은 HCP라고 하고요. 규모는 전체 한 약 1PB 정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구축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그림을 보시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체 3개의 용도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가장 위에 상단에 보시면 백업,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이제 백업하기 위한 용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콜드 데이터나 웜 데이터를 이제 서비스하기 위한 그 용도로 SSD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 아까 데이터 마트 서비스를 이제 데이터 서비스의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 마트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용도의 데이터 서비스 용도의 영역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웜 콜드 데이터를 어떻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이제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환경이라고 하면은, 즉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용하시기 전의 환경이라고 하면 핫 데이터든 웜 데이터든 콜드 데이터든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DW 어플라이언스, 즉 DW 시스템 안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시고 난 이후에서는 웜 데이터나 콜드 데이터는 따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셨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항시 DW 시스템에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웜이나 콜드 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공간은 DW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고, 가끔 필요한 데이터, 쉽게 말씀드려서 가끔 필요한 데이터나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변화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따른 이제 효과는 무엇이냐면, 보시면 지금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DB 테이블, DB 데이터 300GB를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쿼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인메모리 기반의 DW 시스템에서는 32초라고 하는 조회 성능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에 반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놓아놓은 데이터를 조회를 했을 때 117초라는 조회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약 한 4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성능이 더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아니면 뭐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성능이 뭐 인메모리 정도의 성능을 요하는데, 저 정도의 성능은 너무 느린 성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데이터의 특성이 웜 콜드 데이터이고, 즉 조회가 필요한 시점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낮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웜이나 콜드 데이터의 성격이 요구하는 성능이 낮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담았을 때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전체 DW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도입 비용을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봐도 사실 이제 인메모리 기반의 DW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비교했을 때 최소 뭐 20배 이상의, 제가 뭐 경험한 바로는 20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운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데이터 서비스의 요구사항의 변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찾고 계셨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렸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성능이나 업무적인 부분이나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하기, 데이터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S3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이 S3를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용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를 기준으로 일단은 구분을 하고, 수용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고,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데이터 서비스, 즉 시스템 간의 기술적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DW 시스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부담, 즉 이제 업무 담당자의 부담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그런 부담,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도 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DW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를 이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보호하는 방법,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왼쪽 보시면 기존의 백업 체계는 우리가 대부분 다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인 레거시 백업 체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즉 이제 백업 데이터를 담아내는 백업 저장소도 LTO라고 하는 테이프 기반의 백업 저장소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백업을 운영하는 그런 백업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솔루션도 잘 알고 계시는 백업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죠. 반면에 이제 새로 변화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백업 체계에서는 이런 백업 솔루션이나 테이프 저장소가 이제 제거가 되고 사라지고 백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저장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백업 정책이나 백업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DW 어플라이언스에서 직접 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에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백업 솔루션이 필요 없이 백업 DW 어플라이언스에서 직접 백업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제 배경에는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수용 가능한 이런 솔루션 시스템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백업한다거나 아카이브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대부분 다 네이티브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백업 솔루션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백업이나 아카이브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활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전체 데이터나 증분을 구분해 가지고 백업하고 복구하는, 그래서 백업되는 데이터의 대상 자체가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변화된 아키텍처, 백업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단위로 백업을 한다거나 복구를 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전체 데이터를 복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테이블 단위로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백업 효율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데이터를 백업을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전체 데이터가 복구 필요한 것은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테이블이야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테이블만 끄집어내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복구 체계와 비교하게 되면 말로 할 수 없이 굉장히 빠른 복구 성능뿐만 아니라 복구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오브젝트 스토리를 적용해서 좀 데이터 환경을 개선한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좀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이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좀 많은 분들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또 인프라 전략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일지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레이크 전략은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EDW 환경이 아무리 커봐야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100테라 정도의 그런 규모라고 하면 데이터 레이크 환경은 수페타바이트의 그런 규모로 확장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 서비스 가능한 체계라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 내에서도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많이 이제 늘려나가고 증가시켜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분석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기존 이제 DW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시스템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전환하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제 여러 서비스에서 공유하고 동시에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같이 서비스하기 편리한 그런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존 DW와 DW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가 가지고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케이스는요. AI 머신러닝 환경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수용하기 위해,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셨던 그런 기업의, 저희 고객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사 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운영을 하고 계셨던 그런 고객사세요. 근데 뭐 이제 상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오픈스택의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전체적인 이제 용량적인 규모는 약 한 2페타바이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테넌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이제 업무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런 관리 체계가 40여 개, 그리고 저장소, 실제 저장소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가 약 한 15,000여 개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사, 저희 고객사 비사 운영 고객의 이제 고민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리소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추가적인 투여되는 그런 리소스 대비해서 이제 성능 확장이 쉽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고민이셨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수용해야 되는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던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배경에는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스위프트 환경에서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오브젝트, 즉 이제 파일의 수가 한 30만 개 정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15,000개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황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뭐 첫 번째 고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자원을 늘리려면 추가를 하려면 비용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비용은 계속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ROI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번 사업 이 비사 저희 고객사 비사 사례에서는 기존 스위프트를 이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완전히 전환을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마이그레이션 도구, 그런 기술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일단 비교를 해보시면 테넌트는 기존에는 한 15개 정도의 테넌트였지만 관리 체계를 전체 한 개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플해졌다는 부분이고요. 테넌트와 이제 대비되는 이제 비교되는 매핑이 되는 버켓이라는 저장소의 부분도 기존에는 약 한 10,000개가 넘지만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에서는 50개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플해졌죠. 그럼으로 인해서 현황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졌고 저렇다라는 부분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저런 저장소 단위로 사용자 관리를 정책 기반의 정책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런 이제 버켓이 많게 되면, 즉 컨테이너가 많아지게 되면 각 컨테이너별로 이제 권한 관리라든지 운영 정책을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게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 관리하기가 당연히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을 함으로써 그런 운영 관리가 쉬워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용량도 기존에는 2페타였지만 6페타라고 하는 3배로 이제 용량을 규모는 늘어나면서도 전체적인 관리 편의성은 좀 더 많이 쉬워졌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왼쪽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이제 지금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은 기존하고 동일하거나 기존에서 좀 더 추가되어서 그런 앞으로의 향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수요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오픈소스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한계성, 그 성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완전한 스케일아웃 형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반영이 돼서 추가되는 리소스만큼 추가적인 성능도 비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을 가져갈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전략, 방향성 이런 것들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기존 스위프트 환경 안에서는 아까 컨테이너의 한계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길 원하시는 고객에서도 이제 한계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스토리지로 전환을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100%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비고객사께서는 전체 3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2개 데이터 센터는 액티브 환경으로 가지고 가고 1개 데이터 센터는 2개 데이터 센터의 백업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충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3개의 데이터 센터를 다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환경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 센터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으로 이제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스위프트의 한계를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리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책의 편의성이라든지 운영 현황 관리의 편의성들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도 또 한 가지의 개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하셔야 될 것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 스위프트는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보장하는 방법, 기술이 이제 여러 개의 레플리카를, 즉 이제 복제본을 보유하게 해서 데이터가 혹시 손상되거나 특정 노드가 장애가 났을 때 대응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복제본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례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가용성 보장 기술은 이례적 코드라고 하는 방식의 가용성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레플리카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원본 대비 1.5배라고 하는 용량만 있으면 가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3벌 카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배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 케이스 설명드렸는데요. 좀 스위프트를 또 최신 오브젝트 스토리를 좀 전환한 사례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스위프트라는 게 좀 오픈 스택이 나오면서 꽤 오래전부터 좀 사용이 되었던 기술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좀 다수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오브젝트 스토리를 그 스위프트를 좀 쓰는 기업들 중에서도 주로 좀 어떤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좀 최신 오브젝트 스토리로 전환했을 때 좀 효과를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최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좀 스위프트와 비교해서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로 포인트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스위프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사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존에 쓰고 계시다고 하면 스위프트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존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스위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확보하고 계시면 이런 이슈들이 최소화되겠지만, 사실 그런 역량을 단시간에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스토리지 벤더와 같은, 저희 효성과 같은 스토리지 벤더에 제공해드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그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최소화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개 뭐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네이티브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제거해드리는 그런 장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용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도진 컨설턴트님이 3가지 사례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 듣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사례 중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뭐 지금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는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데이터 레이크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뭐 1페타, 뭐 6페타 이런 케이스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 세 번째 사례는 뭐 20페타 정도 되는 최초에 구축이 됐을 때 20페타 정도 규모의 데이터 레이크로 운영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환경 변화되기 이전의 기존 환경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그먼트 1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런 이제 세그먼트 네트워크 환경이 되고요. 시스템 인프라가 되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2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사 같은 시사 고객사의 고민은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수집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에코 환경을 클라우데라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클라우데라 라이센스도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그 저장소로 HDFS 하둡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둡 파일 시스템을 기존에는 나스 기반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나스 기반의 하둡을 운영하시면서 겪게 됐던 이제 나스 파일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보시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로그를 수집하는 솔루션 이제 방법론 자체를 이제 로그 어그리게이터를 카프카 기반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약 한 일일 데이터 수집량이 한 60테라였다고 하면 이제 변경된 시스템 환경에서는 120테라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규모로 확장이 되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하둡 인프라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둡 인프라 자체도 기존 대비해서 이제 280노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하둡 인프라로 확장이 되셨고요. 3개월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그 로컬의 HDFS 환경, 하둡 파일 시스템 환경에다가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보관해야 되는 이제 기간을 이제 기존에는 한 달이었는데 이제 이게 보관에 대한 정책이 1년으로 변경되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저장소로 기존 하둡 파일 시스템이 아닌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으로 이제 이것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환경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S3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구성을 하셨고, 그리고 전체 규모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규모는 20페타바이트의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사 고객사분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성능이었어요. 굉장히 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따라가 물론 이제 뭐 큰 용량이나 이런 규모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성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하는 증설하는 이제 리소스만큼 성능도 비례하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한 BMT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BMT를 이제 경쟁 BMT를 진행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선택이 됐던 이유는 다른 벤더와 다르게 다른 벤더는 일정 노드 이상이 되면 성능 증가가 이제 둔화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비례하게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 BMT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고객이 요구하셨던 성능 자체는 분당 1TB 정도의 성능을 초기에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데이터량도 늘어나고 있고 뭐 데이터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규모도 훨씬 더 커져 있어서 제공되는 성능도 비례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초기에 고객께서 요청하셨던 성능은 분당 1TB의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능 요건이 있으셨고 그 부분을 수용한 유일한 벤더가 저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수주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밑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2, 4, 6, 8, 10 이렇게 이제 숫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노드가 몇 개씩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20베타를 구성한 저희 스토리지 노드의 이제 수가 한 20대 정도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됐던 성능은 라이트 100%였을 때 성능은 약 한 17GB/s, 즉 이제 초당 17GB의 데이터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콜드 데이터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뭐 아카이브하거나 적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에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런 이제 상시 조회 가능한 그런 기반 기술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뭐 기반 기술들은 아시고 계시는 S3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3A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무엇이냐면 클라우데라, 즉 이제 하둡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둡 환경에서 S3A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자기 로컬인 것처럼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S3A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또 하이브와 같은 또 뭐 임팔라와 같은 그런 하둡 에코에서 데이터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클라우데라 하이브에서 익스터널 테이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구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익스터널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하이브 뷰를 통해서 상시 조회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 마쳤고요. 혹시 네, 좀 클라우드라 하드 환경에 좀 오브젝트 스토리 적용한 사례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이제 뭐 하둡 이외에도 좀 다양한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좀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접근 방식이 좀 하둡 이외의 다른 솔루션들에서도 좀 확대 적용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하둡 이외에 많은 빅데이터 솔루션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별다른 시스템 환경 솔루션에 대한 개입 이런 거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데이터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규모로 가져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성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 고려 없이 단순히 그냥 저장 장기 보관을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할 것인지 등을 고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사실 좀 오브젝트 스토리가 좀 최근 나오는 기술이다 보니까 좀 기업 특히 이제 좀 레거시 인프라를 좀 많이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기 전에 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케이스처럼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다들 이제 가시고 계시고 전환을 진행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 대규모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초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 레이크의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데이터 레이크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 자체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니고요. 데이터 레이크의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이고 전체 데이터 레이크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거버넌스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책 관리라든지 그리고 여러 다른 분석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유해드린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많은 그 웹상에서 보시는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셨을 때 좀 뭐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는 데이터 레이크의 시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저장소를 큰 데이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안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서비스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텝별로 이런 단계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전체 체계를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좀 세 가지 사례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 좀 주변에서 어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 시장이 커지면서 좀 응용 분야도 좀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좀 언급하신 사례들 이외에 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유스 케이스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운용하시고 도입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계심에 따라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 뭘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를 누가 이제 활용을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활용을 하는지 즉 이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시면 약간 해답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장소 이제 단순 이제 장기 보관 데이터로서의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 레이크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기는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인메모리 DB도 있었지만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이제 좀 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새로운 영역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보실 때 당연히 데이터 레이크이기 때문에 규모가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성능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같이 검토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케일 아웃
NVMe NAS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분석 영역에 최적화된 그런 스케일아웃 NAS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를 제안 드릴 때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NVMe 기반의 NAS 시스템,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필요하시는 부분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렇게 투티어 정책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 봤을 때는 각각의 티어를 다 구분해서 접근하거나 액세스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지인 것처럼, 하나의 저장 장소인 것처럼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김도진 컨설턴트님 모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스토리지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투데이 TV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좋은 발표해주신 김도진 컨설턴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story of your past and your future is written in your data. Right now, your story is hidden in silos of structured data, in pools of unstructured data, and in the new rush of machine and sensor-generated data pouring in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With Hitachi Vantara, you can modernize your data infrastructure and tell a new story of intelligent innovation. Management, automation, and governance to set your data free. Agility and mobilization to deliver it safely wherever it's needed. Data-driven analytics to turn data into meaningful insight. All powered by the technology that defines the modern data center. And all from one great solution provider. Hitachi Vantara. Data is your story.